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증권. 안녕하십니까. 유안타증권 글로벌 투자정보센터의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상회하게 발표되면서 시장에서 테이퍼링 이슈라든지 금리 인상 이슈가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테이퍼링은 과연 어떤 금융시장 조건에서 실행이 되고 또 금리 인상은 또 어떤 조건에서 실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고자 노력을 해왔는데요. G7 즉 선진국 G7 중에 캐나다 중앙은행이 최근에 첫 번째로 이제 테이퍼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같은 경우가요, 코로나 이전 수준을 어느 정도 회복한 수준에서 이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더해서 5월 12일에 4월 그 미국 CPI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주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금요일에 그 소매 판매는 또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다시 좀 재차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13년, 14년부터의 그 사례를 좀 살펴보면은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이라든지 실업률 이런 어느 정도 숫자 기준에 대해서 좀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요. CPI 즉 그 물가라든지 실업률에 대해서 딱 떨어진 명확한 기준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기준금리 인상 2년 전에 테이퍼링을 미리 좀 시작을 하게 됐던 거고요. 테이퍼링을 언급할 당시에는 그 지수가 요 파란색 선으로 본 S&P 500이 지수가 각각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 언급이 되고 테이퍼링이 실시되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물가 상승에 대해 실업률 기준이 특별히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실제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 당시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이 0.6%였거든요. 물론 그 미 연준의 지금이야 물가 연동체로 바뀌긴 했지만 미 연준이 이 당시에 했던 거는 근원 CPI라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2%가 좀 넘게 되면은 긴축적으로 행한다라고 하지만 이거보다 낮은 수준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되었고, 특히 실업률도 자연 실업률은 한 3.5%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이상에서 좀 진행됐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딱 명확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4월 달에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시장에 대해서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계속 강조했던 얘기는 상당한 추가 진전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 많이 했고요. 특히 그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되기 이전에도 어제 물가 상승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정년도 마이너스 유가가 발생했다시피 기저효과에는 이미 없다. 그리고 반도체 칩 공급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병목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거는 일시적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왼쪽 하단을 보시면요, 물가 상승의 요인별로 원인과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좀 펼쳐지나 그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부분 많이 하는 이제 통화적 현상입니다. 그 MV는 PQ라는 이 산식을 통해서 보통 원래 이론은 이 통화 유통 속도가 고정이 된 상태에서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 물량 자체도 생산량 자체도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는 올라간다라는 게 전통 화폐주의자들이 얘기들 하는 건데요. 실제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통화 유통 속도는 꾸준히 하락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통화 유통 속도는 이론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실제 통화량과 통화 유통 속도가 같이 합해지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통화 유통 속도가 올라가면 그게 즉 버블이 형성이 되고요. 08년 금융위기나 최근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이슈 때 급격하게 단기 금융시장이 좀 경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통화유통 속도가 급격히 빠지게 되면 그거를 저희는 위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정부의 대응은 이렇게 통화유통 속도가 급격하게 하락했을 때 통화량 즉 본원통을 확 늘려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다시 물가 하락을 좀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쓰고 있는 거고요. 향후에 실제로 시장에서 걱정하는 통화량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 즉 통화 유통 속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실제 테이퍼링, 양적 완화를 종료하는 그런 신호가 나타날 거고요. 특히 이제 수요 요인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진성 인플레이션이죠. 경기가 좋아져서 수요가 증가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형태는 보통 이제 금리 인상으로 중앙은행이 대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뭐 구리라든지 자동차용 반도체라든지 이런 공급 쪽 사이드에 문제가 생겨서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은 미세 조정이나 정부가 개입을 해서 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의 물가 상승은 전체적인 세 가지 요인 중에 공급 쪽의 요인이 좀 크다라고 미 연준이나 시장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테이퍼링을 일축한 가운데서 경제활동과 고용은 이제 막 올라갈 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고용에 대해서도 미 연준은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데요. 고용, 물가 요인 중에 이건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자료인데 한국의 물가 요인 중에서는 임금이 전체 뭐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공공요금, 원유 가격 이것 중에 가장 요인이 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10% 상승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에 각각 3%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을 한 다음에 재차 중간재나 완성품을 수출하게 되는데 여기 달러가 기축통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실제 생산자 물가도 부담이 된다. 그리고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많이 되고요. 실제 저희가 느끼는 최근에 원자재 값이 뭐 구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농산물 가격들이 10년 만에 최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런 원유 가격으로 대표되는 시크리컬 원자재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적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용과 임금 상승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이유는 민간 소비는 기본적으로 수입이죠. 저희가 어디서 일을 하면 임금을 받는 이런 수익과 부동산이라든지 투자 자산을 갖고 있는 자산의 함수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8.4%로 70%에 육박해서 절대적인 수준입니다. 예. 결국 그 고용률이 이 코로나 팬데믹처럼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 수입이 절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겠죠. 예. 이렇기 때문에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두 번째로는 민간 수입은 결국 고용률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임금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임금 상승률도 꾸준히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4월달 기준으로 실업률이 6.1%인데 반해서 임금 상승률은 0.3%입니다. 네. 물론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보시면은 10%대 실업률에서 꾸준히 자연 실업률 상태인 뭐 한 4%대 이하까지 떨어지는 가운데 원래는 이렇게 임금이 같이 올라가줘야 되지만 크게 임금 상승률이 2%대로 크게 올라가지 못했던 현상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저성장, 저금리에 이런 경제 환경을 계속 누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물가가 유지가 됐고요. 그 가운데서 임금의 포션이 굉장히 큰데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졌었기 때문에 저희가 저금리 저물가의 환경을 10년 이상 누려왔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실업률이 떨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미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 임금 상승률이 어느 정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산 가격 경로를 통해서 부의 효과도 최근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통화정책을 쓰게 되면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환율이라든지 금리가 내려가면은 대출이 증가하고 회사채 발행이 증가해서 신용경로를 좀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 자산가격 공론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단순한 예로 금리를 인하하고 지금처럼 유동성장이라고 하죠. 유동성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가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개인의 자산의 부가 늘어나서 기분 좋아서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니까 기업이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면 다시 개인을 고용을 하고 이런 선순환으로 진행되는 그런 경제 성장을 바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구조에 있어서도 그 자산 가격 경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그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주식 가격 같은 경우가 역사적 최고로 올라가 있다라고 해서 버블 논의를 많이 하지만 중앙은행이나 그 어디서 봐도 버블이라는 얘기는 쉽사리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뭐 지금 내용과는 좀 번외이긴 하지만 금리 자체가 역사적 최저점에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결과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4월달 인터뷰 파월 의장 했을 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너무 버블 아니냐, 버블 아니다라고 그렇게 또 답변했던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얘기하는 정말로 자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한다고 하면 이제 K자형 회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중산층 이상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산 가격 경로에 대해서 부의 효과를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커진다고 이걸 눌러버리면 물론 자산 가격의 상승은 막을 수 있겠지만 그 밑에 있는 저소득층에 고용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더 힘들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결국 자산 가격, 금융시장보다는 오히려 더 이 실물 시장에 회복을 위해서 더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과연 테이퍼링은 언제 하냐라고 좀 봤을 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테이퍼링은 쉽게 말해서 돈이 제대로 돌 때 테이퍼링이 시작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시 그 2015년 5월 당시에 버냉키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을 언급할 당시에 보시면은요. 일단 그 앞에서 08년 금융위기 때 보시면은 그 초록색 선이 화폐 유통 속도거든요. 예.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오다 보니까 돈을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파란색이 연준의 총자산인데요. 총자산이 확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화폐 유통 속도라든지 금융 시스템에 있는 은행들의 대출이 급격하게 감소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한 상태에서는 결국에 꺼내 들었던 게 제로금리 플러스 버냉키 의장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양적 완화를 통해서 국채라든지 모기지 채권을 사들이게 된 거고요. 그거는 빵꾸난 유동성을 직접 중앙은행이 자산을 늘리면서 좀 올라간 형태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 이후에도 계속 경기는 지지부진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2013년 5월 달에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 언급할 당시에는 좀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보면요. 화폐 유통 속도도 어느 정도 심한 마이너스권에서 회복이 돼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 실제로 금융 시스템에 있는 그 대출이 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돈이 돈다라는 얘기고 이런 걸 좀 판단하면서 테이퍼링을 언급을 했고요. 실제로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한 이 수준에서는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됐던 거였고요. 그 이후에 또 기준금리 인상 이런 식으로 넘어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는 놓고 보면은요, 결국 테이퍼링의 전제 조건은 여기서 보는 금융 시스템, 즉 은행의 대출이라든지 이런 화폐 유통 속도가 좀 다시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이 돼야 어느 정도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표를 바라봤을 때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돈이 돌고 있지 않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뭐
빠르게 예측하는 데들은 6월 달 아니면 뭐 9월 달 연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요 지표가 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게 좀 확인이 돼야 좀 거기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또 관심이 많으신 금리 인상은 또 언제 진행되냐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실질금리가 플러스된 상황이 좀 지속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실질금리라는 건 뭐냐면요. 실제 명목금리라고 해서 미국채 10년물 있지 않습니까? 10년물에서 물가를 뺀 그 값이 어느 정도 정상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명목금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와 물가의 합입니다. 그렇다면은 물가보다 더 위에 와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상태는요. 이 초록색이 미 국채 10년물 금리고요. 요게 이제 물가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나타낸 겁니다. 실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플러스 물가가 명목금리인데 요거보다 마이너스라는 소리는 물가가 금리보다 더 위에 있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통화 완화적인 현상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금리라고 할 수 있는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연준이 쉽사리 그 금리를 인상하는 행위는 일어나지 않고요. 실제 최근에 이제 4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좀 올라오면서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결국 예전에는 저희가 보면 그냥 물가 올라가면 중앙은행이 금리 올렸으니까요. 근데 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도부터 한 14년까지의 그 테이퍼링 시작하기 전 단계를 보시면은요, 이 시장이 평가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2에서 2.5%를 계속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 기준치를 넘어가고 있는 수준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실질금리가 실제로 계속 마이너스에 있던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즉 경기가 정상이 아니다라고 좀 나타내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기가 모두가 다 생각하기에 경기가 다 완전히 정상화됐다라고 생각하는 단계, 즉 물가보다 실제 미국채 금리가 위에 있는 단계가 오면서 실질금리가 올라오는 단계가 되면 좀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요. 결국에는 시장을 저희가 바라볼 때는 경기와 물가, 금리 이런 건데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물가는 단기적으로 꾸준히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앙은행의 의지 자체가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그럼 더 중요한 게 하나가 남았죠. 그럼 경기는 어떤가라고 봤을 때는 다들 인지하시다시피 실제 이 제조업 경기 같은 경우는요. 10개월 연속 전 세계 생산이 증가되는 굉장히 좋은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워낙 이 생산이라든지 제조업 경기가 좋다 보니까 공급 지연이 계속 발생하면서 생산 제약이 발생될 정도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발현이 되고 있지만 저희가 이 경기가 좋다는 이 PMI 지표에서도 살펴보다시피 결국 공급 지연, 바틀렉이죠. 일시적인 현상. 이거는 어느 정도 연준이나 시장에서 생각하듯이 시간이 미세 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해결될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5월 20일에 미국에서는 반도체 관련해서 또 모임을 계속 갖지 않습니까? 백악관 주재로. 이런 식으로 정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계속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바틀렉에 의한 공급에 의한 이런 물가 상승은 큰 우려는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전체적으로 경기 물가 그리고 자산 시장의 좀 지표를 봤을 때 여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현재 물가는 물론 그 소비자 물가라든지 기대 인플레이션이 2.5%가 좀 넘어간 상태긴 하지만 여기서의 기준은 중앙은행이 아직은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저물가가 좀 유지된 상태에서 경기는 저성장에서 고성장으로 좀 넘어가는 단계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결국에는 경기가 올라가고 물가도 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여름의 단계로 좀 진행되고 있다. 회복기의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피델리티에서 매 분기 발표하는 전 세계 그 경기 확장 경로를 봤을 때는 중국은 단연 중간 단계, 회복 단계에 좀 확장 단계에 있는 상태고요. 그 뒤를 따라서 미국과 캐나다가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특히 테이퍼링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국가들도 이제 회복의 말기, 그리고 확장의 초기 단계에 이제 진입하는 단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는 계속 올라간다. 저희가 보통 자산 가격을 평가할 때요. 이 CF라고 해서 여기는 현금 흐름이지 않습니까? 현금 흐름을 저희가 경기의 대응이라고 보고 R은 금리인데 이게 이제 할인율이죠. 근데 여기서 확인하셨다시피 경기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금리는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골디락스 구간이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재밌는 게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2018년 9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4.2% 나왔을 때가 이때도 4.2%였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2008년 9월에 최고치 찍은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리먼 파산이 바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때는 계속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던 시기였고요. 이게 결국에는 부담감이 돼서 결국 금융위기로 좀 벌어졌었던 거고요. 2012년에도 그 구리 가격이 최고를 찍었었는데 지금이 또 이때를 좀 벗겨낸 또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때는 22 같은 경우 유럽 재정위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금리가 물가가 계속 올라오게 되니까 금리로 이런 고물가 상태에서 금리를 좀 잡는 형태를 하고 거기에 이제 8월 달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까지 겹치면서 주시장이 붕괴됐던 이런 최근에 저희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구리 가격은 10년 만에 최고치야, 물가는 08년 금융위기의 최고치네? 그럼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생각은 하시겠지만 주기가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중앙은행이 지금 금리 인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 전에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을 적극적으로 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 두 번째로는 08년도 이후에는 굉장히 고물가가 이어졌던 일은 전체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보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많이 했던 가을 시기였습니다. 예. 여기서 겨울로 넘어간 시기에서 이런 것들이 가속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전혀 기준금리도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완화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 물가가 이때 수준으로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너무 그 과거 10년 전과 같은 그런 트라우마를 생각하시면서 걱정하시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제 이게 경기 주기별로 저희가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과연 얼마나 시장에 이것이 나타나고 있냐라고 봤을 때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들어서 실제 각 업종별로 기업들의 그 이익의 상향폭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요. 해운이나 철강, 화학 등 경기민감주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폭이 굉장히 큽니다. 이건 시크리컬들이죠. 예. 이게 보시면은 봄 살아나고 있는 산업재들이 좀 살아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제 건설이라든지 은행, 조선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변화율 대비해서 좀 주가 상승률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건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은행이나 건설 작년도에 팬데믹이 주가 3,000 이상 뚫을 동안 하나도 올라오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결국 그 얘기는 밸류에이션이 좀 싸다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은행 같은 경우도 장단기 금치가 계속 확대되고 그러니까 경기 급락이라든 대손충당의 위험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서 좀 성장성을 다시 좀 부여받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건설 같은 경우에는 해외 건설 수주에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 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정부 정책이 내수 주택 공급에서 공급 위주로 좀 바뀌게 됐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매출이 증가하는 또 다른 성장성에 대한 그 인지가 되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로 해서 실제 경기가 돌아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한 달간의 움직임을 좀 비교하더라도 당연히 경기 민감 업종의 개선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주가 상승률이 따라가지 못하는 뭐 화학이라든지 건설
기계, 식품, 제약 같이 이익 대비해서 주가 상승이 못 따라가는 이렇게 좀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찌됐든 중앙은행에서는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인플레이션 이슈가 계속 지속되고 중앙은행이 저금리 유지하면서 통화 완화적인 그런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주는 상황에서는 저희는 이런 경기 민감주 위주로 좀 시장에 접근하는 게 좀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